같고요.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합격하세요라고요. 그리고 인사 한번 다시 나누죠. 예, 좋은 주말 되세요라고 한번 인사 한번 다시 나눠봅시다. 예,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사해요. 사실상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사실 모이기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게다가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요, 시험으로 치면은 한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가능한 한 좀 많은 걸 좀 얘기하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욕심은 있는데 시험 문제는 한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뭐냐면 실무적으로 정말 쓸모 있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하는 게 오늘 저한테는 바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부 오늘 거 한번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매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서 경매에 대한 어떤 부담감 좀 없애시고, 그리고 시험 문제는 요거 앞으로는 그래요. 이제 이런 거 여기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오래 수업하는 게 앞으로는 뭐 한 20분이면 요걸 이제 수업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할 내용이니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잘들 좀 정리했으면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경매는 이제 경매 신청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요. 이거 경매는 왜 하게 되냐면 결국 돈 못 갚아서 경매하게 되는 거죠. 뭐 딴 거보다도, 그죠? 그런데 돈을 빌려줬을 적에 경매를 하는 방법 유형은 일단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시험 문제, 첫 번째 시험 가능성 있는 문제는 뭐냐면 임의 경매하고요, 강제 경매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 경매는요, 돈을 빌려줄 적에 이미 담보를 갖다가 잡아놨던 거야. 그러니까 보통 담보라고 하면은 물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담보 물권을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뭐 저당권을 설정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신탁 등기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돈 안 갚으면은 당연히 그거에 의해서 돈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무슨 경매? 그게 임의경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경매는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담보물권 실행에 의한 경매다라는 게 임의경매의 특징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강제경매는 뭐냐면 이거는 처음부터 있죠. 돈 빌려줄 때 담보물권을 갖다가, 그러니까 뭐 저당권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잡아놓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는 그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요걸 갖다가, 그러니까 적어도 이 채권 계약서 갖고도 직접 경매는 못해요. 왜? 채권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돈 빌려줬다 이걸 입증해주는 요 자료는 뭐냐면 개인적이야. 두 사람만의 관계지 남들까지 다 인정해주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걸 갖고 국가가 인정해준 걸로 바꿔야 돼. 그 국가가 인정해준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집행권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집행권원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판결문이야. 그래서 그 판결문 갖고 하는 경매. 그리고 판결문 아니라 해도 어음 받았는데 어음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공증해 놨어. 공증해 놨다는 건 결국 공적으로 인정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그런 게 집행권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집행권원이라는 용어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집행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경매야. 경매 집행. 경매를 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그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바꿔가지고 경매하는 거, 이건 무슨 경매? 이건 강제 경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물권 실행에 의한 경매는 임의경매고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는 강제 경매다 하는데, 시험에 나오면 이걸 어떻게 했느냐? 거꾸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임의경매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이다. OX. X인 거죠. 예, 담보물권 실행에 의한 경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 임의경매는요, 이걸 예견된 경매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대해서 강제경매는 예견되지 않은 경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돈 안 갚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경매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견된 거야. 근데 여러분들, 내가 누구한테 3억 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돈 안 갚아가지고 경매를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나 네 집 경매할 거야 뭐 이렇게 그냥 떠버리고 하면은 그 사람 재산 어떻게 놓겠어? 다 빼돌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조용히, 티 안 나게.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이건 예견되지 않은 경매라 그래요. 대신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면 돼, 안 돼? 처분 못하게 막아야죠. 그래서 그 보통 뭘 잡아놔? 가압류 잡죠. 압류는 국가가 잡는 게 압류예요. 가압류는 개인이 잡는 건 가압류라 그래. 그래서 가압류 딱 해놓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야. 단 채권계약서 갖고 들어가. 그거 갖고서 집행권원으로 바꿔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예견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날 갑자기 몰래 딱 들어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원래 여러분들 전세권은요, 이게 담보물권입니까? 용익물권입니까? 용익물권이죠. 근데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상권하고 차이가 뭐냐면, 여기 전세보증금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가지고 경매를 해? 그러면은 전세보증금이란 측면에 있어서는 담보물권적 성격을 대법원이 인정해줘. 보증금이란 측면에서. 그러니까 전세권에 기한 경매는 어느 경매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 내놓으려는데 안 내놔. 그렇다면 이 전세권에 의해서 직접 경매할 수 있다는 거죠. 단 전세권이 그러니까 미등기 전세야, 아니면 반드시 등기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능한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 임차권에 의한 경매, 임차권은 등기됐어, 안 됐어? 설령 민법에 의해서 임차권이 등기됐다 할지라도,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임차권에 기한 경매는, 임차권은요, 여러분들 그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면은요, 물권적 효력으로 인정해 준 게 임차권은 두 개밖에 없어. 하나는 대항력, 하나는 우선변제권. 이 두 가지밖에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 갖고도 직접 경매를 못해.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서? 계약서 갖고 와서 뭘로 바꿔서? 집행권원으로 바꿔서 경매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임차권에 기한 경매는 무슨 경매? 강제경매라는 거요. 요거 이렇게 구별돼야 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이물경매는요, 요거는 물적 경매로서의 성격을 가져. 어떤? 물적. 여기에 대해서요, 강제경매는요, 요거는 인적 경매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것이 이제 차이점인데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요. 내가 돈 빌려주고 3억 빌려준 것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게 A라는 부동산이야. 근데 이 돈 빌렸죠. 나한테 돈 빌린 사람이 부동산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부동산이 꽤 많아. 그럼 내가 임의경매할 적엔 A, B, C 세 개 부동산 다 들어간다. 오로지 저당권 설정한 그 부동산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물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적 경매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돈 빌려준 사람이 A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있잖아, 물건이 한 7, 8개 있어, 부동산. 그러면 나는 그 7, 8개를 한꺼번에 다 경매 들어가도 되고, 그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인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써. 그 사람 물건이면 어떤 거라도 된다는 거야. 이 얘기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럴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언니한테 이런 거요. 나 3억만 빌려주시오 했는데, 나한테 담보물권, 즉 저당권이라도 설정해야지 내가 돈 빌려주지, 그런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돈 빌려줘, 그러는 거요. 근데 내가 물건이 부동산이 없어. 그래서
마음씨가 비단결 같은 우리 박 원장 찾아갔어. 그래가지고 박 원장한테 부탁한 거야. 나 대신에 그 담보 좀 제공해 달라고. 그래서 박 원장님이 저기 담보를 제공했어. 그럼 내가 돈 안 갚아? 그럼 누구 물건에 경매 들어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는 나한테 돈 빌린 사람은 나지만 들어가기는 박 원장님 물건으로 들어간다? 인적이라는 거야, 물적이라는 거야. 그렇죠. 담보권 설정한 그 물건에 의한 경매이지 사람 따라가는 경매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내가 이걸 처음에 담보권 설정 안 했는데 그 3억 빌려준 것에 대해서 내가 돈 안 갚으니까 내 재산 조사했더니 없어. 근데 보니까 박 원장하고 나랑 되게 친하네. 그래서 박 원장 물건에다가 경매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오로지 누구 물건? 내 물건이야.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물적이다, 여기는 인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 여기는 때로는 소유자하고 물건의 소유자하고 돈 빌린 사람 반드시 일치한다, 분리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사람, 요 소유자, 물건의 소유자, 민법에서 우리 뭐라 그래? 물상 보증인이라 그러잖아. 그런데 여기 강제경매 이쪽에서는 소유자와 채무자가 분리될 수도 있어. 반드시 같아. 소유자니 걸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요, 여러분들 여기 경매 신청에서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뭐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여러분들이 분리하면 되는 거야. 자, 어려워 저거 할 수 있어.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자, 기억해 봅시다. 저거 보지 말고. 임의경매는 담보물권 실행에 의한 경매다. 집행권한을 요하는 경매다. 그래요. 다시요. 인적 경매 어느 쪽이요? 이거 보지 말고 강제경매 떠올라야 돼. 임차권에 기한 경매, 전세권에 기한 경매, 채무자와 소유자가 분리될 수도 있는 경매. 이때 소유자를 누구라고 한다? 그렇죠. 이런 거야. 어려워. 되게 쉬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유형이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임의경매, 강제경매. 그래서 우리는 민사집행법에서는요, 강제경매를 기준으로 해서 딱 그 법을 서술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임의경매는 강제경매를 준해서 다루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게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다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나요? 못하겠소. 그러니까 이게 경매를 우리가 할 적에 뭐가 어려워서 못하지 않고 용어가 낯설어. 굉장히 그 용어랑 접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고말이 고말 같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 매각길, 매각결정길, 매각의 확정 뭐 써놨는데 그게 다 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팁이요. 그 팁은요 뭐냐면 이런 거요. 그 여러분들 그 법정 그 지상권이라는 거 있죠. 처음에 물건 소유자가,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그저 경매 절차나 아니면 매각 절차 또는 뭐 저당권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당권이 아니라 전세권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뭘 갖죠? 법정 지상권을 그죠? 취득하게 되죠. 그럴 적에 요 임의경매로 말미암아 법정 지상권 취득하는 거 그 말 그대로 법정 지상권이야. 근데 요것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죠. 그럴 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돼요. 그때는. 근데 그거는 있죠. 중개사법에서 다뤄지기까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나중에라도 경매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알아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요. 자, 두 번째로는요, 경매 개시 결정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임의경매가 들어오든 강제경매가 들어오든 법원에 들어오면 법원에서는 경매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안 하겠다? 그거 기각이야. 근데 경매를 하겠다 결정하는 거 그게 경매 개시 결정이야. 그래서 이 경매를 하겠다 결정을 하게 되면
첫째로 송달을 해. 뭐를 해요? 이 송달은요, 경매의 유효 요건이요. 그러니까 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매 절차가 저기까지 끝났다 할지라도 그 경매는 무효야. 유효, 무효.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송달이 뭐냐? 당신 집 경매 나왔어 하고 채무자한테 편지 보내는 거야. 그게 뭐다? 그게 송달이요. 그러면은요, 여기 보시오. 채무자한테만 편지 보낼까요? 임의경매에서는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나한테만 거기서 보내, 아니면은 박 원장한테도 가. 그렇죠. 채무자와 소유자한테 보내야 돼. 이거 안 보내면 뭐다? 그 경매 절차는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매의 유효 요건. 그래서 송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경매가 됐습니다라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게 돼요. 뭐 한다고요? 그래서 이 송달과 등기 요 두 가지 중에 먼저 이루어진 것에 의해서 압류로서의 효력이 생겨.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 야, 쟤네 집 법원에 압류됐대. 그게 무슨 뜻이야? 이거 왔다. 또는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송달이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 먼저, 둘 중 안에 어떤 것든 먼저 이루어지면 뭐에 효력이 생겨? 압류.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 요거랑 요거 실제로 어떤 게 더 먼저 이루어질까요? 송달을 먼저 하기는 먼저 하거든. 근데 여러분들 집에 경매 들어왔다고서 뭐 우편 왔어. 그럼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아. 수치인불명으로 계속 날라와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는 어떤 게 먼저 있게 된다? 예, 그래서 사실 송달하고서는요, 하도 이게 되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경매 유효 요건이니까. 내가 있잖아, 집달고 하면 데리고서 불러가지고 내가 얼마 줄게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아침에 가서 잠복해서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가 나오면 그 데리고 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직접 주다. 그러지 않으면 진짜 송달 어려워.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요, 이게 뭐 송달은 경매 유효 요건이라고 하지만 은행에서 하는 경매들 있죠. 사실은 다 경매 누가 해? 예, 은행은요, 사실 송달 그거 있잖아요. 한두 번 하고 그냥 된 걸로 봐버려. 사실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래서 경매할 적에 송달료를 갖다가 이제 경매 비용을 내잖아요. 10배를 내. 기본 송달료의 몇 배? 왜 10배씩 내? 자꾸 돌아오니까. 이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송달과 경매 개시 결정 요 중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에 의해서 압류로서의 효력이 생긴다라는데, 요 압류, 여기도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자, 원래요, 여러분들 그 유치권은 경매 절차를 통해 가지고 유치권은 말소돼요, 안 돼요?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야. 그런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유치권, 유치권의 효력을 인정해 주질 않아. 유치권의 효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유치권을 갖다가 행사하려면 유치권은 언제부터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야 돼. 압류 전에 존재해야만 유치권의 효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라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요거 때문에 시험에서 다뤄지는 거야.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거는요, 아주 두 가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로 뭐냐면,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은 이후에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요,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 안 한다라는 게 특징이야. 뭘 인정 안 해요? 자,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 민사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런 거 수업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그렇죠. 그러면요, 제가 몇 가지 그러면 한번 이거하고는 이제 별개로 이쪽엔 쓰고 지워야 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대항력이라는 걸 줬어.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요게 바로 뭐냐면 물권적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그랬잖소. 물권적 효력으로 인정해 주는 게 주임법, 상임법상 인정하는 건 뭐만? 이거 두 가지야. 이거 외에 저런 것까지 인정해 준 건 아니야. 어떤 거냐?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자기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양도 못한다. 물권은 양도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물권은 그죠? 양도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안 돼.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어. 왜? 물권적 효력으로 준 거는 요거하고 요거지 양도할 수 있는 권리까지 준 건 아니야. 그 다음에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경매 못하기 때문에 뭘로 바꿔서? 그쵸, 일반 채권처럼 집행권원으로 바꿔서 무슨 경매? 강제 경매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권적 효력으로 이거 두 가지를 줬어. 그럼 여러분들 대항력이 뭘까요? 예? 그렇지. 제3자 택인데 뭘 주장해? 대항력은 이 뜻이요. 어떤 뜻? 읽어봐. 뭐라고? 나 이 집에 살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이야.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뭘까요? 뭐라고? 나도 돈 줘할 수 있는 권리는 이거는 우선 변제권이야. 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나도 돈 줘, 이게 뭐냐? 저기서 말한 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야. 배당을 받는데 일반 채권처럼 맨 꼴찌로 받는 거다, 아니면은 물건들처럼 순위에 입각해서 자기 순위를 확보해서 돈 받는 거다. 그런 거야. 요거 말고는요, 여러분들 물권적 효력 없어. 그런데 이건 물권적 효력이야. 근데 이거 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 얘네들은 무슨 권리? 얘는 무슨 권리라고요? 물권을 뛰어넘는 권리를 줬어. 물권이야, 물권을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요, 이런 거요,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자, 물권적 권리야. 그런데 최우선 변제권은 물권이야, 물권을 넘어가?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대항력은요, 무조건 이런 거야. 대항력은 누가 이 집에 이사를 오든 난 그 사람한테 난 못 나가, 나 이 집에 살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뭐다? 대항력이고, 우선 변제권은 뭐라고? 어디서 돈 달라고 하는 거야? 경매시에, 공매시에, 요거는 경공매만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매각, 일반 매매가 있었을 시에 그 양수인한테 돈 주시오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하는 건 그건 아닌 거야. 이거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경공매 문제고, 대항력은요, 그거 아니야. 경공매가 아니라 누구한테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대항력은요, 여러분들, 나 이 집에 살래라고 하는 이 권리는 이게 물건인데,
자, 이 대항력을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어요. 왜? 누군가한테 주는 순간에 다쳐. 왜? 후순위 이자는 다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다가 인정해야 하는 나름대로의 법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얘기하잖아. 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협조한다 안 한다? 겉으로 드러나야만 협조를 해.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여야 돼. 그래서 요 대항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이라는 걸 필요로 해요. 뭘 필요로 해? 그래서 대항 요건이 뭐요? 이게 대항 요건이야. 여러분들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확정일자는요 대항력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런데들 여러분들 입에서 확정일자 튀어나오잖아. 왜? 잘못 알고 있으니까. 대항력은요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생겨. 근데 언제 생겨? 얘와 얘가 있게 된 다음 날, 그때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대항력은 뭐냐면요 순위 싸움 하는 건데 이런 거야. 대항력의 뜻 어떻게 순위를 싸움하냐면 뭐요? 몇 등만 살아남아. 2등하면 2등하면 죽어버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전입신고와 인도가 이루어진 게 7월 5일이었어. 언제? 근데 자 이렇게 되는 거야. 1등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 이 근저당은 뭐냐면 7월 4일 날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등에 임차인이 있었어. 요 임차인은 7월 5일, 그래요. 7월 5일 날 있었어. 그러면은요, 자 얘는 대항 요건을 갖춘 게 언제야? 요게 그러니까 대항 요건이야. 언제야? 7월 5일. 그러니까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겨? 예? 7월 6일부터 생긴다는 거야. 대항력은. 그러니까 얘한테 이겨 져. 그러면 1등이면 어때? 2등이니까. 그러니까 요 근저당권자에 대해서 이 근저당권자가 그래가지고 저기서 무슨 경매할 수 있어? 강제경매, 임의경매. 임의경매가 들어왔을 때 이긴다 친다. 대항력 있어봤자 져. 나가야 돼. 친다는 거요. 그런데 근저당이 언제냐? 7월 6일 날 있었어. 언제? 그러면 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겨? 그럼 얘는 언제야?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 이게 돈 받는 얘기가 아니니까 나 이 집에 살래라고 주장하는 얘기야. 여기는 대항력은 어디까지나 이거 돈 받는다 그거 아니야. 나 이 집에 살래라고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경매가 들어왔을 때 경락인한테 나 이 집에 살래라고 주장할 수 있냐 아니면은 울고 나가야 되냐. 아까는 어떻게 됐어? 7월 4일일 때는 울고 나가야 돼. 왜? 1등이야 아니야? 아니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근데 이게 7월 6일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야. 같이. 그럼 둘이 싸우면은요 실제로 한쪽은 너 나가라 하는 거고 한쪽은 여기서 나 살 거야 라고 하면 실제로 누가 이겨? 살겠다고 주장하는 놈이 이기지. 그래서 다음 날이라고 법에 써 있는데 대항력은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날이고 판례는 0시라고 이야기해. 다음 날 몇 시? 왜 0시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1등이면 살고 2등이면 죽으니까 동점이 없어. 한쪽에서 나가라고 해서 할 수 있고 한쪽에서는 나 여기서 살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한 명은 이기고 한 명은 져야 돼. 그래서 0시라고 얘기한 거야. 즉 0시보다 빠른 시간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같은 날 하면 누가 이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등이야 2등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살아남는다는 거야. 그게 뭐다? 대항력이야. 다시요. 여러분들 이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7월 5일 날 여기 입주를 했어요. 임차인으로. 그런데 집주인이 9월 5일 날 갑이라는 사람한테 집을 팔았어. 여기 매수인이야.
그럼 이 사람한테 너 나가 할 수 있다, 못 나간다? 나 이 집에 살래 주장할 수? 왜? 대항력은 이거니까 1등이면 살고 2등이면 죽고. 그러니까 이건 경매야 아니면 매매였어? 매매에도 적용돼.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 사람이 9월 5일 날 입주를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있잖아, 가등기를 소유권 보존 가등기를 언제 해놨냐면 7월 4일 날 가등기를 해놨던 거야. 그래서 이 가등기에 의해서 9월 5일 날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가등기는 뭐에 순위 보존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러면 얘하고 누가 이겨?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게 여러분들 이거야. 그러니까 대항력은 한마디로 무조건 뭐야? 오해하지 마. 돈 달라로 오해하지 마. 대항력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여기 살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대항력이라는 거요. 됐어요? 근데 이놈의 대항력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인정해 줘봤자, 뭐 해봤자? 줘봤자 은행들이 돈 주는 그 은행들은 항상 임차인들보다 으득하게 돼 있어. 1등 만들어놔. 만약에 임차인이 있다면 돈 꺼줘, 안 꺼줘? 안 꺼주잖아, 은행이. 그래서 뭐라 그래?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그래요. 내 돈 빌리고 싶으면 너 은행에서 임차인 잠깐 어떻게 해라? 오전에 뺐다가 오후에라도 집어넣어라. 왜? 오후에 집어넣어봤자 다음 날부터잖아. 그죠? 다음 날부터니까. 그래도 무조건 누구를 1등 만들어? 그러면은 결국 대항력 싸움에서 이겨져. 예? 그러니까 임차인이 지지. 그래서 두 번째로 준 게 우선 변제권인 거야. 그래서 지는데 그냥 져야 돼, 돈이라도 받고 나가야 돼. 그게 뭐야? 우선 변제권이야. 그러니까 그럼 우선 변제권은 어떡하냐? 대항력권만 갖고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기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있어. 여기 보시오. 만약에 대항력권만 갖고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준다면, 자, 1등이 뭐가 있었냐면 근저당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7월 4일 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2등이 임차인이 있었는데요. 요 임차인이 언제냐면 7월 6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3등이 누구냐면은 이게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가 있었는데, 요 가등기 담보권자는 9월 5일이었어. 근데 금액이 어떻게 했냐? 여기가 1억이고요. 여기가 1억이고요. 여기가 1억이었어. 그런데 요게 뭐냐면 대항요건을 갖춘 거야. 그럼 이 대항요건을 갖춘 이것에 의해서 얘는 1등이야, 일단 1등 아니야. 그러니까 나 이 집에 살래라고 주장해 못해. 그러니까 이게 경매가 나오게 되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데 그냥 나가기가 뭐하니까 뭘 줬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 뭐라고? 나도 돈 줘 해서 이게 대항요건만 갖고 인정한다면 여러분들 이거야. 요 사람의 요 1억과 요 사람의 요 1억은 감추어져 있나요? 등기부에 공시되어 있나요? 등기부에 이게 분명히 이게 적혀 있는 금액이야. 그러니까 얘는 숨겨져 있질 않아. 근데 요건 등기에 나타나? 이건 어디에만 있어? 임대차 계약서. 근데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서 보여줘? 그래요. 그러니까 요 금액은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경락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경락이 얼마 이루어졌냐면은 여기 보십시오. 3억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얘 얼마 주고? 여기 1억. 3억이니까. 그죠? 1억씩 이렇게 가져갈 걸. 요 임차인 요 1억은 어떻게? 숨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누가 찾아오냐면 집주인이 찾아와요. 집주인이 와서 그러지. 나 집 뺏기고 돈 뺏기고 나 있잖아. 아주 불쌍한 놈이야. 너 임대차 계약서 요거를 내가 2억에 써줄게. 얼마에? 그래도 얘가 2억으로 신청하게 되면 얘는 얼마? 1억 받고 얘. 그리고 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 돼. 이런 일이 생겨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대항요건만 갖고는 금액이 얼마라는 게 안 되잖아.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려면
확정일자까지 받아놓는다는 거예요. 뭐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확정일자가 지니는 의미는 결국 뭐냐, 금액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요 임대차 계약서 요 1억짜리 있죠? 이거 이제 주민센터 가서 이제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센터 확정일자 장부에 요 1억이 기재되고 거기도 도장 찍고 이 임대차 계약서에도 도장을 찍어줘. 파란 도장. 그게 확정일자야. 그래서 거기 날짜 찍힌 거 있죠? 그거고 그 금액이 어떻게 됐다고? 거기 써 있어. 그러니까 이 금액을 내 마음대로 2억으로 고친다 못 고친다. 그래서 여기 확정일자가 들어가는 거야. 자, 다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요. 대항력은 뭐만 갖고 주장할 수 있어? 대항요건. 전입신고하고 뭐? 그거야. 그런데 우선변제권은 나도 돈 줘 하는 거는 대항요건만 갖고 주장해? 아니면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세상에서 정말 가장 잘된 법 중에 하나야. 채권에 불과한 임차인들 보호해주기 위해서 물권적 효력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걸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줘봤자 이렇게 됐어. 받아 못 받아? 2억이야 경락이? 그럼 여기가 1등이니까 여기 주고 여기 주면 여기 어차피 대항력 주고 우선변제권을 줘봤자 꼴등이면 보호 못 받아. 억울하지 않아? 억울하지 않아. 왜 미련하게 이런 집을 들어가? 이거 잘못한 거지. 아까 여러분들 아까 이 사람이 만약에 3등이라면 이 사람 억울하지 않아? 경락이 이렇게 됐다고 해봐요. 자, 7월 6일 이 경락이 여기면 여기 1억이죠. 억울하지 않아? 왜 억울해? 바보지. 아, 이런 집에 왜 뭐 했어? 그러니까 그거는 남 탓할 게? 남 탓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권적 효력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까지 하는 거 여기까지가 맞는 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걸 뛰어넘어서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럼 저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 모든 임차인한테 인정은 못해. 소액 임차인한테만 인정해줘. 정말 액수가 작아. 이런 사람들한테는 최우선 변제권을 어떻다?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뭐 최우선 변제권이 또 금액이 바뀌었죠? 지금 여러분들 경기도가 지금 얼마요? 여기 일단 과밀억제권이요? 아니요. 여기 남양주시는 과밀억제권이면 얼마야? 그래서 금액이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 뒤에 있어요. 48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가건물 임대차인가 보네요. 몇 페이지냐면 476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여기 과밀억제권이라 그랬죠? 얼마요? 376페이지. 1억에 3,400이죠. 그거는 이렇게 따지면 돼요. 밑에 거는요, 여러분들 앞에 거만 기억하면 돼. 1억 1,000, 1억 6천, 5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왜냐면 뒤에는 3분의 1이야. 그래서 100만 원 단위에서 저기 하는 거야. 무조건 올리는 거야. 절상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앞에 것만 하면은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요, 1억 원이니까 얼마? 3분의 1이면 3,330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니까 절상시키니까 어떻게 돼? 3,400, 3분의 1. 3분의 1에서 절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얼마냐면 1억짜리 그 임차인들이라면, 이 동네에서 1억짜리 임차인이라면 이 사람들은 어떻다? 3,400까지는 무조건 어떻다? 해주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의 차이점은 뭐냐? 우선 변제권은 다른 물권자보다 우선해 주는 거야? 후순위 물권자보다 우선 받는 거야? 후순위. 근데 요거는 최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물권자보다 우선 받는 거야?
다른 물권자보다 무조건 우선받는 거야. 그래서 최우선이야. 다른 물권자보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 사람은 3,400까지는 일단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까 보면 이랬죠. 1등이 누구? 근저당. 2등이 누구? 뭐 아까 보면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3등이 누구였냐면 임차인이었어. 이럴 적에 여러분들 여기가 1억이었고 여기 1억이었고 여기 1억이었는데 경락이 2억에 이루어졌잖아. 그러면은 여기 1억 주고 여기 1억 주면 여기는 한 푼도 못 받는 게 원칙이야. 왜? 꼴등인데 뭐 어떡해. 할 수 없지. 줘도 못 받는 거야. 그런데 최우선 변제 요건을 갖췄어 안 갖췄어? 경기도 지방에서 1억 원. 그럼 이 사람은 일단 얼마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를 신청하는 순간에 여기 3,400을 먼저 받고 여기 1억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남는 돈 얼마야? 이렇게 받아가는 거야. 이걸 받을 수 있는 걸 이게 뭐다? 이게 최우선 변제권인 거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은요. 확정일자 안 봐.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본다 안 본다? 절대 안 봐요. 뭐만 갖고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대항 요건만 갖추게 되면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은요 강력한 나름대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제도예요. 절해 놓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이럴 수가 있어. 여기 보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인정된다면은 내 집이 경매 나와. 내 집이 어때? 그럼 난 내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 한 5명쯤한테 전화를 해. 야, 너 우리 집으로 전입신고해. 왜? 확정일자를 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해서 야, 너 우리 집으로 전입신고해. 그래놓고 3,400. 너 우리 집으로 저기 전입신고해. 3,400 해서 한 5명한테 해놓으면 얼마가 들어와? 그래, 계산 빠르네. 1억 6천 이상 들어오잖아. 내 집 경매 나오면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가장으로다가 임차인을 세워가지고 내가 내 돈을 보호하려고 들겠죠. 요걸 악용해서. 그러면 돼, 안 돼? 그래서 있는 거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임차인에게는 그 임차인이 무엇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요거는 실제 임차인일까요? 여러분들 같으면은요 이게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경매 나왔다는 게 딱 적혀있는 그 집에 여러분들은 임차인으로 들어가? 이건 어떤 임차인 거예요? 이건 그 자체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 자기 채무 얼마를 일부를 보존받기 위해 가지고서 이게 그저 위장 전입한 그런 냄새가 물씬 나.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 못한다. 이러니 내가 이거 하기가 싫어요. 왜? 아니 이거 한 줄 하느라고 지금 1시간 수업해서 이거 한 줄 하느라고 그냥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 자,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 OX. 어디 확정일자야? 어디 확정일자야? 다시 이 양반들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대항요건 확정일자 대항요건 여기 확정일자 필요 없어? 다시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 OX. 뭘 갖춘 임차인? 이거 시험에 여기다 이걸 써줘야 맞추겠구나. 자, 다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인정할 수 없다. OX. X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기 전에 그 집에 이사 왔어.
그리고 그 집에 이사 와서 살고 있어. 그런데 다만 이 사람은 법이 뭔지 몰라서 아니면 게을러서 뭐만 안 받은 거야? 확정일자만 안 받았을 뿐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최우선 면제권 인정 못해? 해. 단 소외 김차인일 때 인정한다 못한다? 한다는 거야. 왜? 전입 언제 했어? 무슨 얘기냐? 경매 이게 있잖아. 이게 7월 5일날 경매가 들어와 등기가 됐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사 오기는 언제 이사 왔냐면, 이사 와가지고 한 건 2017년 2018년이야. 무려 2017년이야 2017년 6월쯤에 이사 왔어. 단 뭘 안 받아놨어? 확정일자는 안 받은데 이거 위장전입이야. 이건 진짜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 왜?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를 본다 안 본다? 다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 OX X. 입에 그렇게 안 떨어져? 안 떨어지면 외워야지. 뭐 별 수 있어? 내가 이거 지금 한 문제 갖고서 지금 못 알아듣는 거요? 알아듣는 거요? 예? 이렇게 나온다는 거요. 이거 틀릴래 맞출래? 자, 죄송해요. 예, 여러분들 그저 뭔가를 강요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죠. 예,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선 이야기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한 적도 없는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 짧은 시간 내에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의 그 이론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걸 경매에다가까지 적용시키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럼 결수는 없지? 별 수 없죠. 외워야지 뭐.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무엇을 갖춘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인정한다, 인정할 수 없다. 천재네. 그거면 된 거야. 뭔지는 몰라,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으라고 한 이 모든 이야기는 무용지물이네. 무용지물이요. 그래도 뭔가 들어온 것 같소. 그럼 됐죠. 그 다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저건 무슨 얘기냐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은 다음에 담보권이 등기됐어. 저 사람들만큼은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받는다. 자, 여러분들 요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요. 여기 보시오. 자, 원래 담보권자들은요 근본적으로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등기부상에 그 내 얼마 받을 거 있다라는 것이 등기가 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등기가 경매가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 그게 등기가 됐어. 그렇다면은요 이거는요 아까처럼 무조건 위장전입의 문제, 이 임차인처럼 위장전입의 문제로 몰고 나가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라는 거야. 그건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이거죠. 여러분들 이 집이 경매 나왔는데 경매 나온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주는 사람 있어 없어? 근데 경매 나온 집에 이게 저기 담보권이 그 뒤에 들어왔대. 경매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경매 등기가 되고 나서 돈 빌려주는 사람은 사실상 없어. 근데 이런 경우인지 아니면 이럴 수가 있잖아. 제가 3억을 빌려줬었어요. 아니 3억을 저한테 빌려주셨댔어요. 근데 뭐냐 신용으로 나 믿고 빌려줬던 거야. 근데 등기했어.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했어 안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집이 경매 나왔대. 그 얘기를 들었어 이 언니가. 왜? 날라오거든. 날라와요 이게. 날라오니까 이걸 본 거야 채권자가. 그러니까 그때 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당신 진짜 섭섭하오. 난 당신 믿고 3억씩이나 빌려줬는데 어쩌면 담보물건 하나도 없이 지금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당권 설정 합시다 할 수가 있겠죠. 비록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는 후순위 일망정, 이거라도 등기하게 되면 일반 다른 채권자들보다는 어떻게 해요? 선순위가 되잖아. 그나마 물건이니까. 그래서 추후에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요, 결국 뭐냐, 이 담보권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담보권이라면 아까처럼 먼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담보권 등기를 하는 이와 같은 진짜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돈 빌려준 적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처럼 어떻게 하려고? 내 채권을 보호받기, 내 돈을 일부 보호받기 위해서, 또는 저기 하려고 요거서처럼 위장으로다가 담보권을 해놓는 건지를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 사람은 뭐 해라? 배당 요구하라는 거예요. 배당 요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입증하라는 거야. 채권 계산도 하고 뭐 이런 걸 내면서 직접 이게 옛날에 진짜 돈 빌려줬는데 등기를 늦게 한 거구나, 이걸 스스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배당 요구 못 받는다야, 이거는 배당 요구 해야만 배당 받는다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원래 있잖아요, 저당권이니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경매가 나오기 전에 먼저 등기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배당 요구해야 배당 받아. 안 해도 배당 나와. 안 해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배당 요구 없이 배당 받을 수 있는 자는, 이라고 시험에 나오면 뭐 없이 배당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딴 거 아니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정답이야. 그거 붙으면 돼. 그럼 여러분들 한번 봐봐. OX로 대답해봐요.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가등기권자, 가등기 담보권자 배당 요구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왜? 그렇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경매 개시 임차권 등기한 자 배당 요구해야 돼, 안 해도 돼? 왜? 전자가 붙었잖아. 근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만 갖고 구했어? 오로지 그거야. 오로지 그거요. 다시 한번요, 여기까지 정리해봐요. 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요 파트에서 본 게 뭐냐면요, 이거야. 송달과 등기라는 거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먼저 이루어진 것에 의해서 압류로서의 효력이 있게 되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유치한 자는 유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송달은 경매의 무슨 요건? 경매의 무슨 요건?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경매 개시 결정 등기와 관련된 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인정한다, 못한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담보권이 등기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천재네. 그거요. 됐어요. 자, 그러면요, 첫째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수업한 게 뭐예요? 경매 신청하고 경매 개시 결정, 이까지 거 두 개 한 거야 지금. 자, 그러면 경매 신청, 여기서 어떤 건 의무 경매고 어떤 건 강제 경매인지 여러분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물적, 그래요. 임차권에 기한, 그래요. 그 다음, 채무자와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경매. 천재네. 고생하셨어.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